사회를 진행하게 된 그 한국작가의 민족문학연구소 이명원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이 그 한국작가회의가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출범으로부터 50주년이 된 해입니다. 올해는 2023년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5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한국작가회의의 역사와 현재 또 미래와 관련된 다양한 기념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행사는 그러한 준비 작업 중에 하나로서 6개월에 1회, 반년에 1회 정도 해서 한 3, 4회 정도 연속 심포지움을 통해서 한국작가회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좀 짚어보는 그런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심포지움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요. 많은 또 회원, 또 비회원, 시민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행사가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한정이 돼 있어서 곧바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그 인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이신 정우영 시인의 인사말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도 얘기했지만 오늘 갑자기 좀 더워졌는데요. 더워지니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우리가 기후위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기후위기가 우리 피부에 와닿는구나. 생명, 평화, 한국문학 이렇게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를 잡았는데요. 이런 기후 위기를 실감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쾌적하게 실내에서 서로 생명 평화 문학을 공감하게 되지만 실제로 우리한테도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래 이런 말씀은 제가 아니라 이사장님, 윤정보 이사장님이 나와서 하셔야 되는데 이사장님이 최근에 좀 몸이 그다지 여의치 못해서 제가 대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사회자도 얘기했지만 내년에 한국작가회의가 50주년을 맞거든요. 그래서 5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을 꾸려서 저희들이 몇 가지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심포지움이었어요. 심포지움 그러니까 이게 어려이긴 하지만 마땅히 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학술대회 이러자니 이 형식이 학술대회 이러면 뭔가 너무 좀 고답적이고 딱딱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심포지움이란 말로 이렇게 저희도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름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행하는 내용들은 좀 작가들답게 연구를 발표하는 게 아니고 서로의 마음, 생각들을 청중들과 또 혹은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뜻으로 조금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부드러움 속에 칼도 있으니까 칼을 꺼낼 때는 싹 베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꺼내시되 그러나 너무 또 세게 나가면 주최 측에서 좀 불편할 테니까 그런 수위조절을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게 첫 번째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는 정말 한국문학과 작가회의 그리고 작가회의의 50년이 한국문학사의 중요한 하나의 시작이었고 또 중간고리였고 그리고 바라는 데는 향후 100년 한국문학의 100년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고루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저희가 서울 수도권에서 행사를 할 때 대체로는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발제자나 이런 분들이 짜여지게 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영남권, 이를테면 대구 쪽이나 심지어는 이중기 발제하시는 이중기 선생은 지금 농사 되게 바쁘시잖아요. 주업이 농사인데
저희가 이 중요한 얘기는 형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을 좀 그 시간을 저희가 이럴 때는 시간을 뺏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이중기 선생이 나오시면은 박수를 좀 크게 세게 또 돌아갔는데 불러놓고 쟤들이 나를 홀대하네 혹시 그러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미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조 강연 정지창 선생님 해주실 텐데요. 조금은 작가회하고 정지창 선생님 특히 본회에서는 이런 그 연결이 부족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그 여는 말씀을 정말 귀한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이 진행하는 동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발제하시거나 토론하는 분들과 함께 즐겁게 오늘 학술 대회가 아니라 노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는 자리 이런 얘기 할 때는 그래도 박수라도 한 번씩 쳐주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부이사장님 말씀이 계셨고요.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박관서 시인 축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관서입니다. 먼저 그 지난 1년 동안 지금 오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50주년 추진단 그리고 민족문학연구소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이 행사를 주최하고 후원하신 우리 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측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모처럼 뵈는 선배님들이 많아서 제 넋두리 조금 하자 보면은 제가 지금 전라도 촌에서 올라와가지고 지금 1년 한 3개월째 사무총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성매도 잘 모르고 이것저것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저기 뛰다 보니까 마찰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런 일들이 앞에 닥칠 때 우리 전라도에 있다가 서울에서 활동하신 조태일 시인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는 한 5, 6개월 전부터는 이런 상황 같았으면 최광석 옛날 우리 명예사무총장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식의 기준을 잡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것도 안 맞아요. 잘 아시다시피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코로나라든가 또 폭염, 산불 이런 데서 보듯이 아까 우리 정우영 부사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후위기라든가 또는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막 이런 것들이 쌓이는 우리 사회 현상에서 이 문학이라는 게 특히 문학 단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것들이 진짜 답이 잘 안 나오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50주년 저희 기념사업이 물론 50주년을 기념하고 정리하고 새로운 길도 밝히겠지만 우리 사람으로 치면 50살이잖아요. 50살이면 중년을 넘어서서 장년으로 가는 길인데 몸에는 자꾸 이상이 붙기 시작하고 뭐 피곤함도 나타나고 이러는데 이걸 새로운 세대한테 넘겨줘야 될 나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속에 새로운 세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세대를 좀 찾아가지고 이제 모든 일을 좀 넘겨준다는 차원에서 근데 그 넘겨주는 일이 쉽지는 않죠. 요즘 며칠 전에 고영직 시인이 그 칼럼을 썼던데 우리 사람 어렸을 때 태어나서 주머니 손으로 꽉 쥐고 나서 절대 다들 놓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도 그런 속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문학 속에도. 그래서 50주년 기념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가 새롭게 넘겨줄 것은 무엇이고 새롭게 이해받는 문학 쪽에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최소한 가늠해주고 가야 할 방향이라도 짚어주는 이런 일들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주문이죠. 예,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같이 좀 이렇게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무총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50주년 관련 심포지엄 할 때도 뭐 해당 관련해서 논의가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영남대학교 명예교수인 정지창 선생님께서 기조 강연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전체 주제가 생명, 평화와 한국문학인데요. 우리가 생명
평화 사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어떤 중요성이 있을지 문학에도 시사하는 바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예, 정주창입니다. 네,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저 영남대학교 명예교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명예교수가 아닙니다. 명예교수 그걸 못 받았어요. 그 박근혜가 재단 복귀하는데 제가 반대를 열심히 했더니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명예교수와 자격이 없다고 해가지고 못 받았습니다. 아까 그 정우영 시인께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어찌 보면은 좀 이 자리에 좀 아웃사이더라고 할까요? 그 주류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문학을 뭐 전혀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대구 쪽에서는 이제 뭐 활동을 좀 했었죠. 근데 제가 뭐 본격적으로 무슨 평론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굳이 별명을 하자면 문화운동 같은 걸 좀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별로 그 학술 활동도 열심히 안 하고 밖에 나와서 대구에 이제 예술마당 소리라고 하는 진보적인 문화 공간을 운영하면서 그거 하느라고 몇십 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글 쓴 거는 사실은 정년퇴임 한 다음에 지역에 있는 이제 잡지 같은데 평론이라고 좀 썼고, 그래서 중앙문단에도 별로 제가 관여를 못했어요. 85년인가 시천문학 편집위원을 했는데 민중교육 사건이 나가지고 시천문학이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활동을 못하고 일단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할 것도 사실은 이런 문학 분단의 좀 아웃사이더로서 평소 느꼈던 생각을 그냥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토로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있을 때도 학술활동 열심히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형식을 제가 좀 싫어합니다, 사실은. 뭐 학회에서 뭐 하고 토론문 발표하고 이런 거 싫어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쓴 거 보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냥 말하듯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그 부담 갖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동학 얘기 좀 할 텐데요. 이것도 제가 신앙이나 종교로서 동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오해를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냥 제 느끼고 생각한 걸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듯이 제가 적어왔으니까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냥 쭉 읽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목은 한국문학과 생명평화사상 이렇게 정해왔습니다. 첫 번째 항목 한국 생명평화사상의 뿌리. 저는 정년퇴임을 한 다음, 그러니까 2012년 이후에 뒤늦게 동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삼스럽게 동학 공부를 시작한 데는 개인적인 동기가 작용을 했죠. 제가 태어난 고향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서 교통도 불편하고 농사지을 땅도 부족한 충북 보은의 산골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큰형님으로부터 충북 진천에 살던 저희 오대조 할아버지가 동학에 입도한 다음에 집안 망칠 놈이라고 큰 집에서 쫓겨나 이곳으로 숨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 100년이 지나도록 저희 집안에서 동학은 금기 영역으로 남아 모두 쉬쉬하며 지낸 거죠. 저희 할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동학에 입도하셨는지, 또 동학이 무엇이길래 1894년 당시 조선일구 1100만 가운데 300만이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하였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우리 근현대 학문의 역사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수입된 서양의 학문, 즉 서학의 이식사라고 배웠습니다. 한국 고유의 학문과 사상은 배역적인 유교사상, 이른바 실학을 끝으로 막을 내리고 19세기 말에 군함과 기독교를 앞세운 서국 제국주의 열강의 서세 동정과 더불어 박래품으로 수입된
서양 학문과 사상이 곧 한국의 근현대 학문과 사상의 본류로 정착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동학을 공부하면서 한국 근현대 사상의 뿌리가 동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양의 문물을 하루빨리 도입하여 일본처럼 서구식 근대화를 이룩하려는 개화 대신에 계획이라는 독창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 바로 동학이라는 것도 깨닫게 된 것이죠. 동학의 창시자인 수훈 최재우 선생은 모든 사람이 하늘님을 모신 거룩한 존재이므로 신분과 남녀와 노소의 구별 없이 누구나 하늘님으로 모셔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말하자면 자생적인 만빈 평등 사상이죠. 동학의 이대 교주인 해월 최시영 선생은 천지는 우리를 낳고 기르는 부모와 같으니 공경하여 모셔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과 무생물까지 부모처럼 공경하여 모시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삼경사상이죠. 요즘 말로는 생명사상민 셈입니다. 1920년대의 천도교 청년 박정환과 김기전이 주도한 어린운동과 20세기 후반부에 장일순과 김지아가 시작한 한살림운동, 또 김종철이 이끈 녹색평론의 생명평화운동은 모두 해월의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동학을 한국의 근현대 사상의 뿌리라고 보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동학을 한국의 근현대 사상의 뿌리로 인식하는 학자들 가운데 요즘 가장 주목을 받는 이는 도올 김용옥입니다. 그는 최근에 발간된 동경대전 1, 2권에서 서구적 근대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고 한국 사상사의 내재적 관점에서 동학을 고찰할 것을 역설합니다. 그는 근대와 전근대라는 개념 자체가 서양식 근대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자기 비하적 개념이므로 근대라는 개념 자체를 폭파시켜버려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서양인들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헤브라이즘 즉 기독교와 헬레니즘 과학적 이성 이걸 바탕으로 한 근대의 서구 문명을 전 세계 미개한 종족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자기들이 사명이라고 강변하는 것을 생각하면 서구적 근대에 대한 도울의 거부 반응은 이해가 됩니다.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론도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천주의 뜻이라 하여 북인은 취하지 않는다 하면서 천하를 쳐서 빼앗아 그 교당을 세우고 그 도를 행한다 라고 수훈 선생은 동경대전 포동문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즉 서구 제국주의의 본질을 꿰뚫어 본 셈이죠. 수훈이 서학의 누명을 쓰고 순도한 1864년 런던에서 열린 인류학회에서는 하등 종족, 특히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멸종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놓고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는 막말이나 또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아편을 밀수출한 영국이 아편 전쟁을 일으켜 중국을 침탈한 것도 서구적 근대의 숨겨진 얼굴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죠. 도울은 동학사상의 핵심을 민본주의, 플레타르키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민본주의야말로 서구식 대의제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와는 다른 대안, 즉 개벽 세상을 여는 열세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학이 양반 사대부의 주도하에 유교의 틀 안에서 개혁을 시도했다면 동학은 중국의 천하의 중심이라는 유교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민중이 주체가 되어 새 하늘 새 땅에서 사람과 만물이 새로워지는 후천개벽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해월은 후천개벽의 시대에는 사람을 죽이는 서양의 생명 파괴적인 살인 무기를 사람과 무생명을 살리는 도덕의 힘으로 제압하여 큰 평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양의 무기는 세상 사람에겐 주어 대적할 자 없다고 하나 무기는 사람 죽이는 기계를 말하는 것이요 도덕은 사람 살리는 기틀을 말하는 것이니 그대들은 이때를 당하여 수도를 지극한 마음으로 함이 옳으리라. 즉 큰 전쟁 다음에는 반드시 큰 평화가 있는 것이니 전쟁이란 평화의 근본이니라. 사상은 동방에 있고 기계는 서방에 있느니라.
여기서 도덕이라는 건 요즘 얘기한 모럴이 아니고 도와 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 개념에서 말하는 도와 덕이죠. 요즘 서양식 개념의 도덕과는 다른 겁니다. 개화가 서양식 근대화를 통해 부국강병과 풍요로운 자본주의 사회를 추구했다면 개벽은 만인과 만물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벽의 열망은 동학농민혁명의 실패로 좌절되었으나 그 후 항일 의병과 3.1 만세운동, 1920년대의 개벽 문화운동으로 그 맥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동학이 추구했던 민본주의는 민초들이 가슴 속에서 지하수처럼 흐르다가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항쟁, 60항쟁을 거쳐 21세기 촛불항쟁까지 때가 되면 간헐천의 물줄기처럼 지상으로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동학의 민본주의 정신은 우리 근현대 사상의 원천으로서 여전히 고갈되지 않은 지하의 수맥처럼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자실의 탄생과 민족, 민중문학의 전개. 다음에는 한국의 근현대 문학의 뿌리에 대한 저희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근현대 사상과 마찬가지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이른바 개화기에 일본을 거쳐 수입된 서양의 문학이 곧 한국의 근현대 문학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른바 이식된 서구식 문학이 바로 한국 근현대 문학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죠. 우리가 배운 대부분의 한국 문학사가 최남선과 이광수로 대표되는 서구식 자유시, 즉 신체시와 서구식 소설, 신소설을 새로운 한국 근대문학의 시발점으로 기술한 것은 이런 이식문학 논적 관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른바 개화기 일본을 통해 수입된 서양 문학의 개념과 양식이 곧 한국 근현대 문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명택 선생과 최원식 교수는 이인직에서 이광수로 이어지는 신소설의 계보보다 이해조에서 홍명희, 염상섭으로 이어지는 소설의 전통을 한국 근대문학의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통속적인 신학에 가까운 이인직의 혈의루보다 혈의루보다는 같은 시기에 나온 이해조의 한문소설 신단공안이 훨씬 우리의 전통 한문소설과 신소설이 교역 역할을 하는 작품이라고 보는 것이죠. 친일 개화를 표방한 이인직보다 전통의 야담설화를 새로운 소설 형식에 담아낸 이해조를 높이 평가하는 이런 견해는 아직 정설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서구식 문체로 개화를 추구한 이광수의 무정 같은 작품보다는 진화문학의 영향을 받아 사건이나 정조들이 우리와 유리된 문학, 즉 구미문학의 영향을 받아 서양 냄새가 나는 문학이 아니라 사건이나 인물이나 묘사로나 정조로나 모두 남에게서는 옷 한 벌 빌어입지 않고 순조선식으로 만든 작품, 즉 조선 정조의 일관된 작품인 벽조 홍명의 임꺽정을 근대 한국 문학의 본격적인 작품이라고 평가하는 데는 대부분의 역학자나 평론가들이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아울러 이른바 개혁의 꽃을 피운 애국 계몽 가사와 신민요에 주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소설가이자 평론가인 하응백은 우리 현대시의 원형을 민요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현대시는 1900년대 어느 날 서양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서구식 자유시를 수용하되 조선 전통의 민요와 정조와 가락을 살린 김소월의 시적 성취도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방 이후에 이러한 민족문학의 맥을 이은 시기는 신동엽이 거의 유일하지만 4.19 이후에 와서야 조동일 등의 선도에 의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널리 확산되어 일종의 민중문화운동으로 전개되었죠. 1960년대 70년대에 김지아가 선보인 시와 담시, 즉 장작 판소리 이 작업은 풍자를 통한 현실 비판과 군부 독재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라는 측면과 함께
민중 중심의 민중문학의 복권과 재창조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석영, 김남주, 백무산으로 이어지는 이런 민중문학의 흐름은 김지아로부터 발원하고 있습니다. 김지아가 문학뿐만 아니라 마당극과 민중미술, 민중음악 등 여러 분야의 문화운동이 발원지가 된 것은 전통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혁신하여 당대 현실을 반영하고 풍자하고 비판하는 재창조의 길을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1974년 11월 18일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즉 자실이 창립된 직접적인 계기는 오적 필요 사건으로 인한 김지아의 구속이었습니다. 고은 등 문인 101명이 서명하여 발표한 창립 선언문은 김지아를 비롯한 긴급조치 구속 인사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사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자실은 1980년에 광주 민중항쟁을 겪으면서 구속 문인들이 석방과 표현의 자유를 내치는 한편 기관지 실천문학과 민족문학교실 등을 통해서 대중과 접촉하면서 민중 주체인 민족문학을 전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자실과 그 후신인 한국민족문학작가회의와 한국작가회의의 활동에 대해서는 뒤에 강영철 선생이나 다른 분들이 세밀하게 짚어줄 터이지만은 저로서는 자시 발족과 더불어 진행된 한국문학의 질적 변화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자실이 창립 주역 가운데 하나인 연몽 선생의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족문학론의 역사성에 대해라는 1984년의 강연에서 연몽 선생은 1970년대에 이르러 우리 시는 민족사의 현재를 살아가는 민중의 생활과 감정과 의지를 자기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게 되었으며 이제 시인은 봉건 양반의 후예나 선진 외국의 문물을 맨 먼저 접한 개와 신사가 아니라 시인이라 불려질 만한 본래의 전조로 겨우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이 시점에 이르러서야, 즉 1970년대 말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한국문학은 봉건시대 사대부대의 흥풍노걸이나 개화기에 이식된 서구문학의 아류가 아니라 문학다운 문학으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갖추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걸 구체적인 문학 창작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신의 탄생으로 군사 독재를 벗어나 정치 사상적 민주화를 이룩하려는 열망이 문학 창작의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본격적인 민중문학의 확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 민중항쟁 이후의 1980년대는 민족 주체의 민중문학이 활짝 뻗긴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발표된 김남주의 옥중시와 박노의 백무산의 노동시, 또 김지아의 생명담론은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한국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분단 극복과 평화 통일을 위한 담론들이 백화제 방식으로 펼쳐졌습니다. 가령 백납청은 1988년 분단체제 극복과 통일을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개벽과 마음 공부라는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백납청은 남북 분단이 단순한 국토의 분단만이 아니라 영원함의 지역 감정 같은 우리 마음속의 분열과 병들과 얽혀 있다고 진단하고 통일을 이루려면 상식을 뛰어넘는 일대 비약, 즉 개벽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마음이 통일을 향해 열리는 일과 문단체제의 예부적 기구를 몸으로 허물어가는 일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설파합니다. 동학과 정산교, 원불교의 공통 화두인 개벽과 김약에 연결된 백나청의 독창적인 통일론은 개벽 통일론으로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1990년대 이후에 변혁적 중도주의와 자본주의 적응과 극복이라는 이중 과제론으로 진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 작가들은 통일과 평화라는 새로운 화두를 붙들고 본격적인 실험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 민주화라는 문학의 목표를 넘어서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인데요. 그러한 전환의 직접적인 계기는 1989년에 이루어진 문익환 목사와 작가 황석영 전 대표의
임수경의 방북일 것입니다. 김남주의 40년 동안이나 시죠. 문익환의 꿈을 비는 마음, 그다음에 백무산의 기차를 기다리며 이런 시들을 읽어보면 통일과 평화가 얼마나 간절하면서도 영원한 꿈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소설의 경우에는 분단 문학을 이끈 이호철, 최인훈, 이문구, 조정래, 김어릴, 김성동 등 남성 작가들과 함께 박완서, 김희정, 정지아 등 여성 작가들의 이름을 추가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5월 민중항쟁과 함께 제주의 4.3항쟁, 대구 경북의 10월 인민항쟁, 그리고 베트남 파병과 양민학살의 진상을 파헤친 작품들이 시차를 두고 우후죽순처럼 나타난 것은 분단 체제에 대한 인식이 작가들의 일종의 상식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6월 항쟁을 거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화해 정책과 남북 정상회담, 남북 작가들의 교류를 통해 작가들의 의식과 상상력이 분단의 장벽을 뛰어넘어 세계 문학의 보편성으로 확장된 점도 주목해야 하겠죠. 세 번째 항목입니다. 녹색평론과 시인의 마음. 한국 문학에서 생명사상과 생태위기가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로 인식되는데 결정적인 기회가 된 것은 문학평론가 김종철이 1991년에 창간한 녹색평론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창간사 생명의 문화를 위하여와 시인의 마음으로 험난한 생태위기를 돌파하자는 간절한 호소, 시의 마음과 생명 공동체라는 그래서 이걸 표현했죠. 이런 호소는 문단을 넘어서서 한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창건에 실린 우리는 결국 형제들이다라는 셰틀 주장의 메시지는 천지 만물은 사고팔 수 없는 우리 형제들이라는 소박하지만 오묘한 생태적 감수성을 보여주는 생태학 선언문으로 널리 읽겠습니다. 그런데 김종철이 이 녹색평론을 발행하여 결심한 데는 1991년 여름 농민들이 돈이 되지 않는다고 오리밭을 불태우는 충격적인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조국 근대화를 내걸고 경제개발 5변격을 밀어붙인 지 불과 30년 만에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한국은 농경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변했죠. 또 농업은 그야말로 전폐 위기에 내몰려 급기야는 농민들이 피땀 흘려 지은 농사를 갈아엎고 불태우는 반생명적인 불경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김종철에게 절망적이고 세상이 끝장났다는 충격을 주었고, 그래서 그는 녹색평론이라는 격을간 잡지를 통해 소농 중심의 농본사회와 자발적 가난 등 급진적이면서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보이는 대안을 끊임없이 호소했습니다. 저는 김종철의 이런 근본주의적 생명사상은 농민들의 소박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가령 반도체나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억지로 쌀을 수입해야 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무역체제는 안 사먹겠는데 억지로 파는 건 무슨 경우요? 강도나 다름없지 라는 농민의 항변을 들어보아야 그 폭력적이고 반생명적인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죠. 외롭게 30년 동안 광야에서 소농 중심의 생명 공동체 복원을 외치던 김종철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은 그가 믿었던 시인의 마음은 여전히 지하의 수맥처럼 민초들의 마음속 밑바닥에서 마르지 않는 영감의 원천으로 흐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아스팔트를 뚫고 솟구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농경적 감수성이 회복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과 농사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겠죠. 멸종 위기에 놓인 농민과 농민문학의 기사회생을 위해 누구보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시인, 작가들이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동아시아에서 서구 근대 문명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깊이 있게 간파한 희안의 소유자라고 김종철이 소개한 일본의 생명사상가 다나카 쇼조의 말이 생각납니다. 참된 문명은 산을 황폐하게 하지 않고 강을 더럽히지 않고 마을을 파괴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주장한 그는 죽기 직전 1913년 7월 21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물질에 진동한 이런 채 그것을 더해 나간다면 사회는 암흑이 된다. 전기가 들어와 오히려 세상이 어두운 밤이 되었다. 전기가 들어와 오히려 어두운 밤이 되었다는 표현은 시인의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나카 쇼조 못지않게 시인의 마음을 지닌 해월의 천지부모 한 대목을 읽으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베고 낳아 키우는 것은 곧 천지가 아이를 베고 낳아 키우는 것이니 사람이 어렸을 때에 그 어머니 젖을 빠는 것은 곧 천지의 젖이요 자라서 오곡을 먹는 것은 또한 천지의 젖이니라. 어려서 먹는 것이 어머님의 젖이 아니고 무엇이며 자라서 먹는 것이 천지의 곡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젖과 곡식은 다 이것이 천지가 베푸는 은덕이니라. 사람은 하늘을 떠날 수 없고 하늘은 사람을 떠날 수 없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움직이고 멈추고 입고 먹는 것 모두가 하늘과 사람이 서로 어우러져서 생기는 깃털이니라. 하늘은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은 먹는 데 의지하나니 만사를 안다는 것은 밥 한 그릇을 먹는 이치를 아는 데 있느니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